민서는 4층에 도착하자마자 허겁지겁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하이힐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고 주방 의자에 털썩 앉았다. 오늘도 진짜 최악이었어. 고객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례하고 추잡한 손님들 뿐이었다. 팁은 거의 없었고 그 대신 추파와 음흉한 시선만 가득했다. 민서는 토요일마다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걸 진심으로 혐오했다. 술에 취한 남자들이 몰려들었고 항상 누군가는 그녀에게 들이댔다. 기름지고 술 냄새 풍기는 한심한 아저씨들. 그녀는 이런 인생이 진절머리 났다. 여러 고시원과 낡은 자취방을 전전하다가 드디어 이곳 가성비 좋은 원룸을 구할 수 있었다. 가격이 너무 싸서 처음엔 운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집주인은 돈보다 집을 잘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웃들은 처음엔 친절했지만 그녀가 어느 호실에 사는지 알게 된 순간 모두 표정이 변했다. 대화를 급하게 마무리하고 자리를 떠났다. 어떤 사람들은 이후로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상했다. 정말 이상했다. 하지만 이미 한 달치 월세를 냈고 아직 겨우 3일밖에 살지 않았다. 이사갈 여유도 없었다. 그리고 사실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었다. 이웃들만 좀 이상할 뿐.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난 민서는 부엌으로 가려던 찰나 삥! 인터폰이 울렸다. 깜짝 놀라 멈칫했다. 또 이상한 남자가 추적해온 건가? 이전 동네에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다. 민서는 수화기를 들고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다. 이상했다. 그녀는 수화기를 제자리에 걸고 부엌으로 갔다. 차분하게 캐모마일 차를 끓였다. 잠들기 전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이 필요했다. 그러나 차가 끓기도 전에 또 다시 인터폰이 울렸다. 민서는 다시 수화기를 들었다.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다. 화가 치민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장난이면 그만하세요. 또 이러면 경찰 부릅니다. 수화기를 거칠게 내려놨다. 제자리에 걸지 않고 아래로 떨어뜨린 채 놔뒀다. 이제 다시 누를 수 없겠지. 안타깝게도 그녀의 창문은 뒤쪽 골목을 향하고 있어 출입구를 볼 수 없었다. 그녀는 화를 사귀며 따뜻한 차를 마셨고 불안한 기분 속에서도 결국 잠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어제 일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평소처럼 레스토랑으로 출근했고 다시 돌아온 건 밤 늦은 시간이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눈에 띈 건 여전히 매달려 있는 인터폰 수화기였다. 그녀는 그것을 제자리에 걸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아직 옷도 갈아입지 못했는데 삥! 기분 나쁜 전자음이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민서는 재빨리 문 쪽으로 걸어갔다. 수화기를 들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누구세요? 몇 초간 정적. 그러다 갑자기 거칠고 쉰 숨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바로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러나 민서는 겉으로는 침착한 척하며 차갑게 말했다. 웃기지도 않네요. 다시 장난치면 신고할 겁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렸고 또다시 제자리에 걸지 않고 그냥 아래로 늘어뜨려 놓았다. 이러면 다시 누를 수 없을 테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무서웠다. 진심으로. 그녀는 과거에도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경찰의 도움으로 겨우 해결했었다.
어쨌든 민서는 커피를 내리고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어 저녁을 준비했다. 따뜻한 가운을 걸치고 식탁에 앉았을 무렵 삥! 다시 울리는 인터폰. 이번엔 욕이 먼저 튀어나왔다. 그녀는 수화기를 낚아채듯 들고 단호하게 소리쳤다.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문 안 열어요. 다시 장난치면 바로 경찰 부를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숨소리만이 아니었다. 낡고 쉰 듯한 노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천천히 무겁고 갈라진 목소리. 문 열어줘. 여기가 내 집이야. 순간 민서의 온몸이 굳었다. 뒷목이 서늘해지고 다리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아직 수화기를 제자리에 걸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인터폰은 물리적으로 울릴 수 없었어야 했다. 민서는 검은 버튼을 눌러 통화를 끊고 부엌으로 향했다. 텅 빈 주방 의자에 주저앉았다. 식욕은 완전히 사라졌다.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도무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혹시 그냥 장난일까? 혹은 진짜 정신 나간 스토커?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무서운 건 수화기를 들고 있는데도 인터폰이 울렸다는 사실이었다. 요즘 기술이 이상한가? 내가 모르는 신형 기종인가? 억지로 스스로를 달래며 민서는 찻잔을 다 비우고 조용히 불을 껐다. 그리고 겨우 잠이 들었다. 예상과 달리 민서는 아침 일찍 눈을 떴다. 꽤 개운한 느낌이었다. 아침을 먹고 유튜브 영상을 좀 보다 슬슬 장을 보러 나갈 준비를 했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1층과 2층 사이에서 이웃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자 그 여성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급히 지나가려 했다. 민서는 그녀를 붙잡았다. 저기요, 잠깐만요. 말씀 좀 여쭐 게 있어요. 아주머니는 발걸음을 멈췄다. 이 집에 혹시 가끔 이상한 일 같은 거 없나요? 그러니까 밤마다 초인종이 울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거나 그냥 숨소리만 들리고 어젯밤엔 누가 문 열어달라고까지 했거든요. 그 마지막 한마디에 아주머니의 얼굴이 확연히 창백해졌다. 그녀는 뒷걸음질치다 계단 끝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그러고는 말없이 고개를 돌리고 급히 가버렸다. 너무 이상했다. 민서는 그녀를 따라가며 간청하듯 말했다. 저 뭔가 알고 계신 거 맞죠? 진짜 무서워서 그래요. 저 레스토랑에서 서빙 일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밤마다 이상한 전화에 시달리다 보니 잠도 못 자고 어젯밤엔 수화기를 걸지 않았는데도 초인종이 울렸어요. 혹시 요즘 그런 기능 있는 기계인가요? 새 모델? 그 말에 아주머니는 멈춰서더니 주변을 둘러보고는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었죠? 마트요? 조용히 하세요, 아가씨. 마트 다녀오세요. 그 다음 67호로 오세요. 차 한잔 하면서 얘기 좀 나눠요. 근데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녀는 말이 끝나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민서는 계단에 서서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장을 보러 나갔다. 30분쯤 뒤 민서는 67호 아주머니의 집 식탁에 앉아 있었다. 양손으로 따뜻한 허브차를 꼭 쥐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 아가씨,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방, 원래 주인은 따로 있었어요. 지금 집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여자는
그 남자의 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사람 이름은 정노인이라고 했어요. 혼자 조용히 살던 분이었죠. 술도 안 마셨고 싸움도 안 하고 정말 깔끔하고 예의 바른 분이었어요. 하지만 말을 거의 안 했죠. 이웃 누구와도 친하지 않았고 누구를 집에 초대한 적도 없어요. 사실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그에게 딸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주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다 민서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이 집 벽은 가끔 귀가 달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민서는 숨을 삼켰다. 그날도 밤이었어요. 정노인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평소와 달랐어요. 늘 바쁘게 걷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휘청휘청 걷고 있었어요. 길과 나무에 몸을 기대서 숨을 고르고 심지어 한 번은 토하기까지 했어요. 다들 술 마셨나 보다 하고 지나쳤죠. 아주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분은 술을 전혀 못 하시는 분이었어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안 나오고 손만 허공에 휘저었죠. 사람들은 그냥 피해서 지나갔어요. 시간도 늦었고 결국 혼자 현관 앞에 남겨졌어요. 주머니를 뒤적이며 아마 열쇠를 찾았겠죠. 그러다 인터폰으로 모든 집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은 흐릿했고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어요. 대부분 수화기를 들었다가 그냥 끊어버렸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서 싸늘하게 죽은 채 발견됐어요. 뇌출혈이었대요. 몸이 휘청이고 토하고 말이 안 나온 것도 그래서였죠. 게다가 밤은 꽤 쌀쌀했어요. 정확히는 아무도 몰라요. 출혈로 죽은 건지 추위에 죽은 건지. 그 뒤에 딸이 찾아왔고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그 집을 임대한다고 붙였어요. 민서는 숨을 멈추었다. 아주머니는 시선을 내려깔고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정확히 1년 후 그 노인이 돌아왔어요. 민서는 얼어붙었다. 처음엔 그냥 형체만 보였어요. 밤이면 현관 앞에 서 있던 말라붙고 구부정한 실루엣. 그 모습이 정노인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얼마 뒤 인터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항상 똑같은 말만 반복했죠. 문 열어줘. 집에 가고 싶어. 다들 누군지 알았기에 수화기를 들었다가 바로 끊었어요. 당시 300이 퀻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죠. 어느 날 밤 남편이 크게 욕을 하며 인터폰 너머로 소리치고는 직접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현관에서 죽은 채 발견됐죠. 질식사였어요. 죽기 전 엄청난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다고 해요. 그 비명은 그의 아내가 들었어요. 그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이었죠. 현관에서 그 광경을 보고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민서는 숨을 들이켰다. 잠깐만요. 그럼 그 남자가 비명을 지르고 내려간 걸 어떻게 다들 아세요? 아주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아주 작게 말했다. 다 들렸어요. 욕하면서 내려가는 소리도, 거칠게 숨쉬는 소리도, 그리고 마지막 공포에 찬 절규까지도 우린 다 들었어요. 민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다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죽은 사람이 밤마다 돌아오고 다시 집에 들어가려 한다는 걸. 그리고 그 남자가 죽은 것도.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문을 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녀는 부엌 쪽을 바라봤다. 게다가 아주머니 집 창문, 현관 쪽이잖아요. 다 보셨죠? 그때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보고도 아무것도 안 하셨죠? 아주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상기되더니 입술을 꼭 다물고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이를 쪼아대듯 말했다. 방문해줘서 고맙네요, 아가씨. 이제 돌아가세요. 하지만 모두들 이건 당장 꺼져요. 내 집에서. 민서는 그 말에 놀라 화들짝 뛰쳐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며 속으로 모든 이웃을 욕하고 또 욕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인터폰 근처에는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그날 밤은 의외로 조용했다. 하지만 그 다음 밤 공포가 배로 되돌아왔다. 민서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용했던 집안에 갑자기 삐잉 인터폰이 울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수화기를 봤다. 걸려있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식은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다. 민서는 손에 담요를 꼭 쥐고 침대에 앉았다. 두 번째 벨소리. 귓속에서 울릴 정도로 날카로웠다. 그녀의 몸은 굳어 있었고 뇌는 상황을 이해하려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세 번째 벨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바로 멈췄다. 그 직후 콜록콜록 굵고 거칠고 오래된 기계음 같은 기침소리가 수화기에서 터져나왔다. 너무 컸다. 작은 인터폰 스피커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크기의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숨소리, 무겁고 축축하고 병든 호흡, 그 다음엔 낮고 길고 쩌렁쩌렁 울리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 좀 열어줘. 여긴 내 집이야. 민서는 움직일 수 없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머릿속에는 공포가 만든 끔찍한 상상만이 반복되었다. 몇 년 전 죽은 그 남자가 지금 저 문 앞에 서서 다시 들어가려 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 실수로라도 공동현관을 열어버린다면, 그가 3층까지 올라와 민서의 문 앞에 선다면, 그녀와 죽음 사이를 막고 있는 건 얇은 철제 방음문 한 장뿐. 한국형 통조림 문. 그 남자는 새벽까지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했다. 문 열어줘. 내 집이야. 민서는 꼼짝도 못한 채 침대 위에서 밤을 지새웠다. 눕지도 못했고 눈도 감지 못했으며 호흡도 깊게 하지 못했다. 민서는 그날 아침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밤새 잠을 못 잔 티가 확연했다. 눈 밑은 퀭했고 피부는 창백했으며 정신은 멍했다. 출근도 늦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지만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손님들의 주문도 헷갈렸고 실수도 잦았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왔지만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내가 지금 겪는 일이 말이 되나? 죽은 남자가 인터폰으로 전화를 건다고 하면 사람들은 날 미친 사람 취급하겠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다. 문만 안 열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민서는 결심했다. 이어폰을 끼고 자자. 아무것도 듣지 않으면 무섭지도 않겠지. 조금만 더 버티자. 돈을 모아 이사만 가면 돼. 그녀는 계획을 머릿속에 그리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오늘까지만 좀 늦게 들어가고 내일부터는
꼭 해지기 전에 집에 도착하자. 하지만 오늘은 레스토랑에서 예식 피로연이 예정되어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대규모 예약. 민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시간대에 귀가해야만 했다. 그날 밤 민서는 자정을 훌쩍 넘겨서야 귀가할 수 있었다. 버스에서 내릴 때부터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조금씩 발걸음이 느려졌고 그 건물이 보일수록 숨이 가빠졌다. 골목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창문 어디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떨며 가방을 뒤졌다. 왜 미리 열쇠를 안 꺼낸 거야? 열쇠를 꺼내는 순간 크르릉, 학 등 뒤에서 들려온 숨소리. 거칠고 축축하고 죽은 자의 호흡처럼 민서는 얼어붙었다. 온몸이 굳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리고 눈앞에 죽은 자가 있었다. 건물 앞 화단, 단 3미터 거리. 말라붙고 축 늘어진 듯한 몸, 구부정한 어깨, 죽음의 색을 띤 창백한 피부. 그의 입가는 시퍼런 색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동자는 생명이라고는 없었다. 그는 몸을 떨며 한 발씩 민서를 향해 다가왔다. 그리고 쉰 목소리로 이 집은 내 거야. 그 순간 민서는 비명을 질렀다. 놀람이 아니라 공포 그 자체에서 나온 비명. 그녀는 몸을 틀어 옆으로 피했다. 그 남자는 그대로 철문에 몸을 부딪혔다. 쿵! 넘어졌지만 바로 다시 일어났다. 끙끙거리며 다시 그녀를 향해. 민서는 뛰려다 말았다. 어디로? 부를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그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기회를 노렸다. 그리고 옆으로 돌파.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다. 열쇠. 재빨리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크르르르 등 뒤에서 팔이 뻗쳐왔다. 그의 손이 그녀의 목을 움켜쥐었다. 차디찬 죽음의 손, 숨이 막혔다. 민서는 손으로 그의 팔을 치고 몸을 비틀었다. 그러나 그는 힘이 샜다. 온몸으로 그녀를 짓눌렀다. 죽을 것 같았다. 진짜로.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릎으로 그를 차고 간신히 틈을 만들어 빠져나왔다. 문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 문을 닫고 잠갔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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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문이 흔들릴 정도로 두드리는 소리. 문 열어. 이 집은 내 거야. 민서는 계단을 헉헉거리며 올라갔다. 문을 닫고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다. 목과 팔에는 멍과 핏자국이 선명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목이 메이고 숨이 끊길 듯한 오열. 밖에서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새벽까지 울려 퍼졌다. 문 열어. 내 집이야. 새벽 햇살이 희미하게 번져올 무렵 민서는 조용히 짐을 쌌다. 많은 짐은 없었다. 그녀는 가장 필요한 것만 가방에 넣고 나머지는 모두 놓고 나왔다. 초인종 수화기는 여전히 제자리에 걸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다시 건드릴 생각조차 없었다. 현관을 나서기 전 민서는 열쇠를 작은 봉투에 넣고 우편함 안에 있습니다 라는 쪽지를 적었다. 집주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자 한 통만 남긴 채 전화를 걸어오는 것도 받지 않았고 곧바로 번호를 차단했다. 친구 집으로 잠시 몸을 옮긴 그녀는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 했다. 어느 날은 아무 이유 없이 가방을 들고 뛰쳐나가
거리 한복판에서 주저앉기도 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하얀 새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달 반쯤 뒤, 민서는 새롭게 독립한 작은 오피스텔에 입주했다. 입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초인종을 완전히 끊는 것. 그 어떤 소리도, 그 어떤 숨소리도, 그 어떤 목소리도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밤이 깊어지고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그 시간대가 되면 그녀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숨소리를 듣는다. 느리고 무겁고 죽은 자의 호흡처럼